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세기 조선의 통치체제가 정비되어 가는 그 과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때 조선사 500년을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을 해봤습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식으로 역사가 구성이 되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우리가 이 거대한 조선을 어떻게 시기 구분을 할 것이냐, 그 시기 구분을 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각 시기별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뼈대를 잡았어요. 항상 이 기본적인 뼈대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이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내가 발 딛고 있는 부분이 전체에서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난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지, 이걸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기준은 뭐였죠? 네, 맞습니다. 바로 제도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 제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네, 맞습니다, 양란이에요. 일본과 싸웠던 임진왜란, 여진족, 후금, 청나라와 싸웠던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렇게 일본과 싸운 왜란, 여진족과 싸운 호란, 이 둘을 우리가 양란이라고 그러고요. 이 양란을 기준으로 조선의 제도가 정치, 경제, 세금, 군사 다 바뀝니다. 그래서 양란 이전을 전기, 양란 이후를 후기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100년 단위로 조선은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정치 체제 형태의 변화입니다. 15세기 급진파 4대부에 의한 통치 체제 정비기, 태조부터 성종까지, 그리고 16세기부터는 훈구와 사림 간의 갈등, 사화 발생기, 17세기 붕당정치기, 18세기 탕평정치기, 19세기 세도정치기, 이렇게 정치, 통치체제 형태,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100년 단위로 또 조선을 시기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의 변화냐, 정치체제의 변화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조선을 좀 더 입체적으로 공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 뭘 공부할 거냐? 바로 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권문세족을 꺾고 이 급진파 사대부가 이성계와 손을 잡고 조선을 만듭니다. 그들이 조선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나라의 체제를 정비해 가는가? 15세기 급진파 사대부에 의한 조선의 체제 정비, 그 과정을 공부해 볼 거예요. 태조 이성계부터 통치체제가 완비되는 성종 때까지 우리가 주요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이 체제 정비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한번 공부해 봅시다. 체제 정비기, 15세기 급진파 사대부에 의한 조선의 통치 체제 정비기를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처음에 태조 이성계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태조의 업적이라 그러고 나오는 이 내용들은 모두 다 이성계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냐면 그 이성계의 브레인이자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어준 킹메이커, 급진파 사대부의 대표인 정도전이 시행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 정도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조선의 설계자라고 불러요. 조선의 설계자.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기본 포맷이 결국 조선의 500년을 이끌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참 대단한 게 이 태조 이성계와 정도전에 그 소울메이트를 넘어서서 약간 브로맨스라고 할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정말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던 관계였습니다. 사실 이성계가 군인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홍건적이랑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 성장한 신흥 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 본인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정도전에게 나는 나라 정치에 대해 잘 모르니 너가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의 기본적인 뼈대를 세워달라.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봐라 하고 정도전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팍팍 밀어줍니다. 근데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이성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정도전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선 조선이 이제 1392년에 건국이 되고요. 나라 이름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늘 말하는 조선입니다. 자, 이 조선이 어디서 따온 조선일까요? 네, 맞습니다. 단군이 만든 청동기에 기반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 이 조선은 그 단군이 만든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다. 우리는 단군의 고조선을 계승했다. 즉 단군의 후예다라고 하는 이 고조선 계승 의식을 분명히 밝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단군이 만든 그 청동기에 기반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그 고조선 있죠? 지금 편의상 고조선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원래는 단군이 만든 나라도
이름이 조선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단군이 만든 나라도 조선이고 지금 이 이성계의 조선도 조선이에요. 따라 만들어서. 그러니까 둘 다 조선이니까 구분이 가안가? 안 가잖아. 그래서 단군이 만든 조선을 옛날에 먼저 만들어진 조선이라 그래서 옛꽃자를 써서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고조선 계승의식을 표방을 했느냐? 일단 고조선 계승의식, 단군 계승의식은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죠. 고려 후기 원간섭기 때 원나라에 의해 우리의 자주성이 막 훼손될 때 우리의 그 훼손된 자주성을 회복하고 민족 자긍심을 끌어올리려고 원간섭기 때 이련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 그리고 이승유가 만든 제왕운기 이승유 기억나시죠? 고려 문화사에서 공부했어요. 이때부터 이미 이제 그런 민족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부터 단군 고조선 계승의식은 드러났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이제 발전이 되고 있었는데 또 하나 이런 그런 흐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조선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나온 나라잖아요. 고려가 누굴 계승한 나라예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죠. 그러면 그런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를 무너뜨리고 나온 조선은 당연히 그 고려보다는 뛰어난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 조선은 고구려의 후예도 백제 후예도 신라의 후예도 아니다. 우리는 그 고구려 백제 신라를 모두 아우르는, 모두 뛰어넘는 우리 민족 역사의 출발점이자 시발점인 단군의 고조선, 그 단군의 고조선을 계승한 단군의 후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보다도 고려보다도 전통성이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논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도읍을 어디로 옮겼죠? 원래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죠. 다른 말로 송악이라고도 합니다. 왕건의 근거지였던 이 개경, 송악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네, 오늘날의 서울인 한양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만든 궁궐이 경복궁이에요. 실제로 그 경복궁의 사대문이랑 이런 거 다 디자인하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뭐 경복궁 근정전, 뭐 숭례문, 돈이문 이런 거 다 경복궁이 지은 거야. 경복궁이 지은 거래. 정도전이 지은 거예요. 뛰어난 건축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정도전은 이제부터 우리가 이끌어갈 조선은 철저하게 성리학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처럼 불교를 이념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누르겠다. 이걸 우리가 숭유억불이라 그래요. 유학을 숭상하고 숭배하고 불교를 찍어 누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리학적 통치 이념과 숭유억불의 정신을 드러내기 위해 이거 문화사에서 배웠죠. 정조전이 뭘 씁니까? 네,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써요. 굉장히 도발적인 책이라고 했죠. 부처씨의 잡소리, 개소리란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불교가 말하는 건 다 헛소리다. 오직 성리학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 초기에 최승로의 시무이십팔조랑은 달라. 최승로의 시무이십팔조는 유교랑 불교를 역할 구분하겠다는 거였어요. 유교는 정치, 불교는 종교, 이렇게 역할 구분을 하겠다 정도였지 불교를 찍어 누른 게 아니거든. 연등의 팔관회를 줄이라는 것도 종교적인 불교가 너무 정치에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둘의 역할 구분하자 정도였는데 지금 정도전 이 조선은 아예 그냥 불교를 찍어 누르는 겁니다. 불교를 찍어 누르기에 뭐까지 나왔냐면은 도첩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 도첩제가 뭐냐면 그전에는 고려 때까지만 해도 스님이 되고 싶으면 출가를 하잖아요. 그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건 자유였습니다. 근데 조선에서는 이제 아무나 승려가 될 수 없다. 이제 너희가 출가해서 승려가 되고 싶으면 국가의 허락을 받고 자격증을 발급받아라 하고 이 승려에게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게 도첩제예요. 도첩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주는 거거든. 이 말은 뭔 말일까? 허락을 맡아라, 자격을 발급받아라. 이 말은 허락 안 해주고 자격 발급 안 하겠다는 이야기야.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대면서 출가를 막아버리는 거야. 너 이 새끼 탈목기가 있는데 넌 출가할 수 없어. 아니 어차피 스님이 되면 머리를 다 밀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막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도전이 꿈꾼 나라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정도전 정치의 핵심인데요. 정도전은 왕이 주인되는 나라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왕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하가 재상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재상 중심의 정치, 신권 중심의 정치를 꿈꿨어요. 재상이 이제 오늘날에 따지면 국무총리 같은 위치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 집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건 여러분 정도전의 그 인생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정도전은요. 일단 정도전은 증조 할머니가 천출 출신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정도전에게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천출 집안, 천민 출신의 집안이라고 하는 낙인이 이 사람에겐 계속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진사대부잖아. 국민왕의 개혁 정책으로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성균관에 입학해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지에 붙었는데 이렇게 성공을 했음에도 주변에서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신분을 가지고 정도전을 배척했습니다. 그나마 이런 정도전을 차별 없이 대해준 게 정몽주예요. 이 정도전이 이런 차별을 당하면서 생각했겠죠. 신분보다 뭐가 능력으로 사람을 뽑아야 한다. 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신분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능력 위주로 생각을 했고요. 또 정도전 자체가 집안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국민왕의 막 개혁 정책 하고 이제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막 권문세족이랑 싸우다가 이제 국민왕 개혁 정책으로 중앙 정치에 등장한 이후에 권문세족과 싸우다 권문세족의 대표인 이인입에게 찍혀서 이 사람이 전라도 나주 지방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 나주를 포함해서 전국 각지를 10년 동안 떠돌아다니게 돼요. 그리고 본 거예요. 고려가 얼마나 개막장인지, 지금 고려가 얼마나 어려운지 라는 걸 본 겁니다. 그리고 정도전이 내린 결론. 고려가 이렇게 혼란한 이유는 권력이 안정적으로 중앙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 지방 세력가들에게 나누어져 있다. 권문세족들이 다 지방에서 자기들만의 농장을 갖고 나라를 헤쳐먹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중앙에 집중시켜야 한다. 중앙 집권을 꿈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일단 모든 권력은 어디로? 지방이 아니라 이 중앙으로 다 권력을 모은 다음에 그 중앙에 모은 권력을 누구에게 주자? 왕일까요? 신하일까요? 네, 신하입니다. 왜요? 왕은 신분이잖아요. 왕은 혈통이에요. 왕은 어째서 왕이죠? 그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보여줘서? 아니야. 그냥 아빠가 왕이면 그냥 그 핏줄로 혈통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랑은 하등의 상관이 없어. 이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왕이 되면은 문제가 없지만 좀 띠란 애가 왕이 되면, 좀 이상한 애가 왕이 되면 나라는 순식간에 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도전에 이런 복불복의 나라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속된 말로 쪼다 병신이 왕이 되더라도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신하를 재상으로 임명하여 그 능력이 검증된 재상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면 어떤 애가 왕이 되더라도, 쪼다 병신이 왕이 되더라도 나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했던 거야. 여기가 능력이 검증된 신하를 재상으로 임명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할 일은 뭐밖에 없다? 그냥 재상을 임명하는 것만 잘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죠. 이건 결국에 왕을 허사비로 만들겠다 이거거든. 그럼 당시 왕은 누구예요? 이성계잖아요. 이성계는 이걸 용납했을까? 네. 알죠? 이성계랑 정도전은 정말 서로를 깊이 신뢰한 사이입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의 이러한 생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성계야 이걸 용납했다고 해도 만약에 여러분이 이성계의 아들이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성계의 아들로서 차기 왕위 계승권자입니다. 정도전이 말하는 재상 중심의 정치에 기분 좋아요? 나쁘죠, 당연히. 이건 여러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거잖아. 당시 이성계에게는 굉장히 장성한 아들들, 능력 있는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본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5번째 아들,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철퇴로 때려 죽인 과단성까지 갖춘 이방원. 그 이방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도전에게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정도전이 이 왕자들, 특히 불만이 이런 중앙집권 정책과 재상 중심의 정치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이 왕자들의 힘을 빼놓지 않는다면 이 정치를 할 수가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자들의 힘을 빼놓기 위해서 추진한 게 바로 사병철폐예요. 사병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개인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우리가 사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병은 언제부터 등장을 했냐? 고려 후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알다시피 이제 고려 후기에 홍건적과 왜구가 마구마구 쳐들어옵니다. 그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을 고려는 막을 만한 능력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그 국가가 막지 못하는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누가 성장한 거예요? 이성계 같은 신흥 무인이 성장한 거잖아. 이성계가 그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할 때 거느렸던 군대는 고려란 나라의 군대가 아니라 이성계 개인이 자기 힘으로 모은 군대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부터 고려의 난다긴다는 공신들이나 왕족들의, 특히 이런 사람들의 실력가들의 세력가들의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수천 명까지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권력이 중앙에 모일 수가 없죠. 다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전이 이 중앙 집권을 위해서라도 재상 중심의 정치를 위해서라도 왕자들 힘을 빼놔야겠다 해서 이제 왕족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라. 너희 왕자들부터 가지고 있는 사병 다 국가에 반납해라 라고 사병 철폐를 밀어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명분 내건 게 있습니다. 이 사병 철폐를 위해 내건 명분이 바로 요동정벌이에요. 어디요? 요동정벌. 자,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이 고려 말에 정치 군사적 실권을 장악했는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린 명분이 뭐예요? 그쵸? 무리한 요동정벌에 대한 반대였잖아. 근데 지금 와서는 정도전과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추진하네요. 이게 정치의 기본이에요.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고려가 하는 요동정벌은 안 되지만 조선이 하는 요동정벌은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명나라를 만든 사람이 주원장인데 주원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계입니다. 왜냐면 이성계가 그 당시에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싸우기만 하면 백전백승 불패의 명장이었거든. 그게 주원장이 가장 두려워한 시나리오는 이성계가 그 탁월한 군사적인 능력을 가지고 군대를 끌고 명나라로 쳐들어오는 거였어. 그래서 이 명나라 그 주원장이가 이 조선을 엄청 괴롭혀요.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랑 이성계가 이거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겠다 해서 요동정벌을 준비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건 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요동정벌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대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한다? 당연히 정복전쟁을 수행할 거면 모든 군대가 단일한 지휘체계를 갖춰야 한다. 당연히 요동정벌을 위해서는 사병을 모두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사병 내놔. 이런 식으로 얘도 명분을 만드는 거야. 여러분이 왕자면 어떻게 할래요? 지금 사병을 반납하는 순간 여러분은 끝나는 거야. 당연히 반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이 아들 왕자들이 이렇게 된 거 한번 들고 일어나자 해서 난을 일으키니 이것이 바로 1차 왕자의 난입니다. 자, 이 왕자의 난을 알기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성계의 가족관계를 좀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성계는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요, 향처라고 해서 고향에서 얻은 아내. 그러니까 이성계가 원래 동북방 촌놈 출신이잖아요. 본인이 중앙에 그 고려 말에 그 중앙 정치로 진출하기 이전, 속된 말로 듣보잡이었을 때, 그때 시골 고향에서 얻은 조강지처가 향처예요. 신의 왕후 한씨라는 사람입니다. 신의 왕후 한씨. 그리고 이성계는 이 신의 왕후 한씨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은 다 방자돌림이에요. 방방방방방 바라방방방방방 방방방방방방방. 네, 방자돌림. 첫째가 방우, 둘째가 방과, 셋째가 방의, 넷째가 방간, 다섯째가 방원, 여섯째가 방연이에요. 자, 그리고 이성계가 그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의 중앙 정치에 진출한 다음에 이제 수도 개경에 와서 회장가를 듭니다.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골 나이든 촌 여자 그런 조강지처가 아니라 본인이 중앙 정치에 딱 등장을 한 다음에 그 개경에 있는 좋은 귀족 가문의 젊고 이쁜 그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이제 경처, 개경에서 얻은 아내라는 뜻입니다. 젊고 이쁜 아내 신덕 왕후 강씨예요. 당연히 강씨네 집안이 향처인 한씨네 집안보다 훨씬 더 좋은 명문 집안이야. 그리고 이 강씨와의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을 낳아요. 방번이와 푹신푹신한 방석이를 아들로 낳습니다. 이름이 참 푹신푹신해 보여요. 그죠? 자, 근데 이 신의 왕후 한씨는 남편이 왕이 되는 걸 못 보고 죽어요. 고생만 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왕이 된 다음에 왕비가 된 게 강씨야.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거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남편이 왕이 됐어. 우왕 개이득 이거죠. 근데 여기서 강씨는 한 가지 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죽어버린 본처의 자식보다는 내 배에서 내가 낳은 아들을 차기 왕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또 누구랑 맞아떨어졌냐? 정도전입니다. 왜냐면 정도전이 바라는 정치는 능력 있는 신하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재상 중심의 정치예요. 그죠? 근데 이성계는 그걸 인정해줬지만 그 이성계의 본처 사이에 나온 이 능력 있는 아들들, 이 아들들은 당연히 이게 불만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왕이 되더라도 정도전의 재상 중심 정치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 이제 정도전은 이왕이면 좀 말 잘 듣네, 좀 고분고분한 푹신푹신한 애가 왕이 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강씨랑 이제 딜을 한 거예요. 강씨가 말합니다. 정도전 당신이 내 아들을
세자로 만들어주면, 다음 왕으로 만들어주면 당신이 원하는 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어차피 내 아이들은 어리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정치를 더 쉽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도전과 강씨 부인이 힘을 합쳐서 이성계를 설득해서 막내 아들인 방석이를, 푹신푹신한 방석이를 세자로 임명합니다. 자, 난리가 난 거죠. 원래 정통성에 의하면 누가 다음 왕이 돼야 됩니까? 그쵸. 첫 번째 본부인의 장남인 방우가 다음 왕이 돼야 돼요. 근데 본부인도 아니고 둘째 부인의 막내 아들을 세자로 세웠다? 이건 원칙이 완전 무너진 거죠, 여러분들. 그 이제 본부인 아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아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고생만 시키고 세장가 들더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 형제들도 아니고 배다른 저 새엄마의 자식을, 그 어린아이를 다음 왕으로 세워? 이건 아니죠,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다 이제 사병철배까지 한다 그러니 칼에 빼든 거야. 거기다가 이 갈등을 또 부추긴 게 이 본처 한씨 부인의 첫째 아들인 방우, 얘가 특이한 애예요. 얘는 나는 비록 이성계의 아들이지만 고려의 신하다. 내 아버지지만 고려를 무너뜨린 이런 역적지를 난 용납할 수 없다. 이러고 아버지와 연을 끊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때부터 연을 끊어요. 그 기록이 없어. 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또이또해요. 첫째가 없는 순간 둘째건 넷째건 셋째건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 사이에서 이거 봐라. 이거 다음 왕이 내가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은 이 남아있는 형제들 중에서 이 방언이가 중심이 되어서 난을 일으킨 겁니다. 누굴 대상으로? 아버지와 정도전, 그리고 배다른 동생들을 향해서 난을 일으킨 거야. 이게 바로 1차 왕자의 난이에요.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과 그의 형제들은 방번이와 방석이를 죽이고 정도전도 죽여버리고 이성계를 왕위에서 끌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 반란을 주도하고 성공시킨 건 이방원이지만 그렇다고 이방원이 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방원 입장에서도 부담돼. 그냥 아무리 얘들아 그렇다고 해도 성리학의 나라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낸다? 이건 폐륜입니다. 큰 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방원이 바로 왕이 되긴 좀 부담스러워서 자신을 가장 지지해주는 둘째 형, 이 방과도 욕심이 별로 없어. 오히려 방과는 이방원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형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가장 믿고 따라주는 둘째 형 방과를 일단 왕으로 올려. 형이 잠깐만 왕하고 있어. 어느 정도 분위기 가라앉으면 나한테 물려줘야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2대 임금이 정종입니다. 이제 그 이방과예요. 이방원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 이성계의 둘째 아들 이방과가 정종이 됩니다. 당연히 실권은 이방원에게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방원이 왕세자가 돼요. 네, 왕세자요. 봐봐. 이성계의 둘째 아들이 이방과고요. 다섯째 아들이 이방원이야. 그러니까 둘은 친형제예요, 친형제. 근데 이제 이 정종은 이방과는 비록 방원이 간의 동생이지만 방원이야말로 차기 임금의 제목이다. 그래서 내 아들로 삼겠다 이래가지고 세자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말한 거야. 나는 잠깐 거쳐가는 거고 내 동생이 진짜 차기 왕이다 라고 선언을 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누가 불만을 가지게 되느냐. 자, 나머지 형제들 중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 거야. 참고로 셋째인 방이도 욕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되게 특이해. 욕심이 없어. 왕 자리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도 관심이 없고요. 넷째, 방간이가 욕심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 방원이 다섯째고 내가 넷째인데 그럼 당연히 다음 왕은 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방언이가 왕세자야? 이래서 방간이가 방언이를 상대로 일으킨 게 2차 왕자의 난이에요. 그러니까 1차 왕자의 난이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이 한씨 부인의 동복 형제들이 방번이와 방석이 이복 형제인 이복은 알죠? 동복은 같은 엄마 밑에서 나온,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를 동복 형제라고 그러고 엄마가 다른, 배가 다른 형제를 이복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차 왕자의 난은 한씨 부인의 소생, 이 이방원을 중심으로 한 한씨 부인의 동복 형제들이 이복 형제인 방번이, 방석이, 그리고 정도전과 이성계를 상대로 일으킨 반란입니다. 그럼 2차 왕자의 난은 얘는 동복 형제들끼리 싸운 거야. 방간이가 방언이랑 싸운 거예요. 더 어떻게 보면 좀 참 끔찍한 그런 느낌이죠. 뭐 둘 다 끔찍하긴 하죠. 여하튼 이것도 이방원이요. 그러니까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모두 이방원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2차 왕자의 난이 딱 이제 끝나고 나서
모든 조선을 알게 됐어요. 나라의 주인은 이방원이구나. 그리고 이방원도 내가 빨리 왕이 되어야 더 이상 이런 일이 안 생기겠구나 해서 이방원이 왕이 2차 왕자인환을 진압하고 왕이 되니 그가 바로 조선의 3대 임금 태종 이방원입니다. 정종은 왕 2년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들. 곧바로 태종이 왕이 됩니다. 자, 태종은요. 정도전이랑 생각이 달랐습니다. 정도전이랑 갈등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여기 아래 나오죠? 정도전과 이방원의 충돌. 정도전은 누굴 중심으로 현명한 능력 있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지만 이방원은 강력한 국왕 중심의 정치를 꿈꿨습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방원이 정도전을 비록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생각이 달라서 죽이긴 했지만 그 인간 자체를 싫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 왜냐면 정도전의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정도전의 아들들은 잘 챙겨주고 벼슬까지도 시켜줍니다. 보통 이러면 다 죽이는 게 보통인데. 하여튼 태종은 국왕 중심의 정치, 나라의 모든 권력은 왕을 중심으로 집중시켜야 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한 게 첫 번째로 사병혁파입니다. 오잉? 사병혁파 언제 처음 나왔죠? 네, 태조 때 정도전이 중앙집권을 위해 사병철폐를 추진했었잖아요. 이때만 해도 이방원의 입장은 뭐였죠? 사병철폐 반대였어요. 왜 우리 왕족들 탄압하냐 이거였는데 내가 말했어. 정치는 내로남불. 본인이 왕자였던 시절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야만 했던 시절 때는 당연히 사병이 필요했으니까 사병철폐에 반대했죠. 그리고 그 사병의 힘으로 이 두 번의 왕자인 안에서 승리를 거두고 본인이 왕이 된 거야. 근데 본인이 왕이 되고 보니 다른 왕족이나 신하들이 사병을 가지고 있는 건 부담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야 내가 왕이 되고 보니까 사병을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이러고 사병을 다 없애버린 다음에 다 중앙군으로 다 귀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왕권을 강화하기 하는 게 뭐냐면 육조직계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육조직계제. 육조직계제. 자, 육조직계제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뒷장에 여기 선생님이 육조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를 여기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사료랑 이런 글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 조선의 기본 정치 포맷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있고요. 이 왕이라고 해도 혼자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누구랑 논의해요? 네, 의정부랑 논의합니다. 이 의정부가 고려로 따지면은 중서문화성 같은 나라의 일을 처리하는 최고 정치 기구예요. 이 의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삼정승이야.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래서 왕은 이 의정부에 있는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함께 나라 일을 의논을 하고요. 이 왕과 의정부가 결정한 내용이 실제 정책 실행기구인 2호의 병형공, 2조, 호조, 예조, 병조, 공조, 2호의 병형공,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가 실행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방원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방원은 강력한 국왕 중심의 통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의정부랑 나라 일을 논의하면 당연히 의정부에 있는 신하들과 협의를 해야 되고 권력을 나눠 가져야 한단 말이야.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일단 당연히 본인이 반란으로 집권을 해서 명분이 없기도 하고 이렇게 권력을 나누는 거는 이방원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거예요. 국왕 중심의 통치를 꿈꾸니까 본인이 반란 일으킨 것도 있고. 그래서 이방원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정부를 정치해서 소외시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디 건방지게 의정부 따위가 왕과 맞먹으려 들어. 지금부터 육조는 의정부를 거치지 말고 나에게 왕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보고해라. 나도 너희들에게 시킬 일 있으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육조에 다이렉트로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정부를 소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육조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육조직계제라고 합니다. 육조직계제의 정의는 뭐죠? 그러니까 그쵸. 육조의 판서, 장관들이 나라 일을 누구에게?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제도예요. 특징은 당연히 왕권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러한 육조직계제는 어떤 사람들이 했을까요?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왕권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신하들과 함께 협의해서 나라 일을 처리하기에는 뭔가 구린 구석이 많았던, 반란을 통해 권력을 잡았던 왕들이 육조직계제를 시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왕자인안으로 집권한 태종 이방원, 그리고 계유정난으로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수양대군 세조,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육조직계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성종,
성종도 육조직계제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미지가 성종하면은 약간 그 세종대왕 버전 2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가 각인돼 있어가지고 성종은 당연히 의정부 서사제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종이 나라를 이끌 때는 세조 때 세조의 반란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대토지를 독점하고 관직을 독점한 훈구들의 힘이 너무 커져 있는 상태였어. 가뜩이나 훈구를 견제해야 되는 성종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훈구들이 힘이 센데 그 훈구 대신들과 나라일까지 의논한다? 이거는 힘의 균형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세조가 물려준 똥인 훈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은 의정부 서사제가 아니라 육조직계제를 통해서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을 시킵니다. 자, 여기 자료도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 서사제는 이게 조선의 기본 포맷이에요. 왕이 의정부와 함께 나라일을 논의하고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을 육조에게 내리면 육조가 실행하는, 그러니까 의정부를 거쳐서 왕과 육조가 나라일을 이끌어가는 거야. 의정부 서사제는 정의를 보시면은 육조의 업무를 어디를 거쳐서 의정부를 거쳐서 왕에게 올라가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거의 특징은 그쵸,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키는 거야. 이걸 한 대표적인 사람이 세종이고요. 그리고 성종은 의정부 서사제 안 했다, 육조직계제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걸 구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육조직계제를 하는 왕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면 원래 조선의 기본 포맷은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그리고 이 육조직계제가 좀 특이하고 좀 변칙적인 돌연변이야. 그러니까 육조직계제를 시행한 왕이 누구예요? 반란을 통해 권력을 잡은 태종, 세조와 훈구를 견제하려고 했던 성종, 이 세 명이야. 이 세 명을 제외하고는 다 의정부 서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종 다음에 왕이 된 게 조선 최고의 또라이인 연산군이거든요. 연산군은 무슨 식으로 정치했나요?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걔는 뭐 정치가 없어. 그 또라이라 가지고. 그리고 연산군이 쫓겨난 다음에 왕이 된 게 중종입니다. 그리고 이 중종 이후부터는 쭉 조선은 의정부 서사제로 정치가 흘러가요. 그래서 이 의정부 서사제의 내용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이 자료도 읽어보시고요. 근데 그래서 육조직계제를 시행을 했다. 이 태종 때 그러면은 의정부는 뭐밖에 안 한다? 그냥 사형, 그러니까 중재인을 신문하거나 4대 문서 정도 처리하는 것밖에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이방원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병역파를 통해 군사권을 장악했고요. 육조직계제를 통해 정치적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군사랑 정치 장악했네요. 이제 뭐 남았죠? 그쵸, 경제를 장악해야 됩니다. 왕이 경제를 장악한다. 왕이 주머니가 두둑해진다라는 거는 왕이 뭘 제대로 걷고 있다는 거야. 그치,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왕의 주머니가 두둑해질 거 아니에요. 국가 재정이 풍족해질 거 아니야. 그치? 왕의 이 재정, 그 돈은 세금에서 나옵니다. 그럼 세금을 잘 걷어야겠죠. 그럼 세금을 잘 걷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쵸, 파악해야죠. 무엇을?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그리고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만큼 세금을 정확히 뽑아먹을 거 아니야. 토지와 인구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토지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토지조사를 다른 말로 양전사업이라 그래. 양, 헤아린다. 무엇을? 전, 토지를 헤아린다. 양전사업이야. 이 양전사업의 결과, 그 양전사업의 결과를 기록해 놓은 문서, 그게 토지대장입니다. 누가 어디에 땅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거야. 이 토지대장을 다른 말로 양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인구조사도 실시해요. 이걸 다른 말로 호구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구조사, 인구조사 결과, 그 결과를, 호구조사, 인구조사의 결과를 기록해 놓은 문서를 우리가 인구대장이라 그래요. 인구대장. 다른 말로는 호적이라고 합니다.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가. 그래서 토지조사, 양전사업을 통해서 토지대장인 양안을, 인구조사인 호구조사를 통해서 인구대장인 호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만듭니다. 조선시대판 주민등록증, 바로 호패예요. 호패. 태종하면은 이 육조직계제랑 호패 되게 잘 나와요. 호패. 여기 호패 설명을 좀 볼게요. 호패는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16살 이상의 성인 남자는 의무적으로 지니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세 이상의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그 말은 왕이건 양반이건 평민이건 천민이건 노비건 모두가 차고 다녔다는 거야. 왕족, 관리, 양인, 노비 이렇게까지 모든 남자가 차고 다닌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름, 생년월일, 그 사람의 신분, 직업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극 보시면은 그 왕세자들이 막 자맹을 나갔다가 민가에 내려갔다가 막 시비가 붙으면 내 이놈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러고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이고 세자마마 이러잖아요. 그게 호패예요. 호패. 신분별로 달라. 자, 그리고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반란을 통해 왕이 된 두 명의 사람 태종 이방원 세조 후양대군을 이야기했죠. 근데 둘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극명히 나뉩니다. 거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태종 이방원을 훨씬 훌륭한 왕으로 손꼽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방원은요 보세요. 지금 두 번의 반란을 통해 왕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이방원을 도와준 서포터들이 있겠죠. 이방원을 이방원을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공신들을 되게 잘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원은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왕이 될 건데 내 아들이 과연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저 공신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쟤들이 분명히 내가 너희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줬는데 라고 내 아들을 핍박할 건데 나야 공신들을 컨트롤 가능하지만 내 아들은 그게 안 될 거다. 그럼 어떻게 한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그래서 이방원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을 대규모로 숙청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죠. 그래서 정말 많은 공신들이 죽어요. 이때 이방원이 대표적으로 깔아뭉갠 가문이 어디냐? 본인의 아내 집안, 처갓집이에요. 이제 이방원의 아내가 민씨 부인인데 이 민씨 부인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1차 왕자의 난 때 이제 이방원도 좀 무서웠다 그래요. 내가 정말 아버지와 정조전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보 정신 차려요 하고 손수 이방원에게 갑옷을 입혀준 게 민씨 부인이고요. 그 이방원에게 와서 매형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왔던 게 이제 민씨의 동생들 이방원의 그 처남들이죠. 와가지고 이제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공을 들인 게 이방원의 처가예요. 근데 다 죽여버립니다. 아내 빼고 아내의 민씨 부인 빼고 거의 가문을 풍비박산을 내요. 이것 때문에 아내랑 완전 틀어지거든. 근데 전혀 망설임 없이 다 공신들을 철회합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이코패스적인 것 같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훨씬 좋은 거죠. 공신들을 처리하니까 그 다음 왕은 안정된 기반 아래서 평화롭게 정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죠?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는 세종대왕 이도예요. 이게 세조와 다른 점이야. 세조는 본인의 반란을 도와준, 계유정난을 도와준 훈구파들 어떻게 했죠? 더 키웠어. 땅도 주고 막 관직 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훈구파들이 힘이 너무 커져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세조의 손자 성종이 고생을 엄청 했잖아요, 여러분들. 하여튼 이방원은 후대를 위해서 정치적 안정을 시켜주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방원 하면 신문고를 설치했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경복궁 안에 설치한 건데 누구든지 백성들 중에 억울한 일이 있다면 궁궐에서 신문고를 울리며 왕이 그 사정을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이게 실용적인 건 아니야. 이거 거의 보여주기식이에요. 세상에 어느 백성이 크게 궁궐에 들어와서 이걸 칠 수 있겠어. 이거 치면 그거 아세요? 일단 신문고를 치는 순간 사연을 들어보기 전에 맞고 시작해야 됩니다. 궁궐에 들어와서 함부로 물건을 건드렸다는 죄로 맞고 시작해야 돼. 사실은 보여주기라고는 하지만 신문고를 설치했다는 팩트는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오직 나라만을 위해 일했던 태종 이방원, 그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양녕대군, 둘째 효령대군, 셋째 충녕대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요,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자식한테는 채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방원은 본인이 5째 아들로서 명분 없이 반란으로 왕이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고생도 많이 했잖아. 극단적 왕권 강화 정책을 해야 됐고, 그래서 내 아들만큼은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정통성 있는 왕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세자로 삼았을까? 무조건 장남. 그래서 양령을 세자로 임명합니다. 근데 양령이 인수였던 거예요. 인간 쓰레기. 뭐 적당히 평타만 쳐도 왕으로 만들어줄 건데 이건 해도 너무할 정도의 쓰레기인 거야. 그래서 이 피도 눈물도 없는 태종 이방원이 그 눈물을 흘린 몇 안 되는 기록이 양녕대군 대할 때야. 그 양령을 앉혀놓고 진짜 여느 아버지가 그렇듯 울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 아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아빠 속 좀 그만 새겨. 하고 이제 눈물로 훈계했지만 양령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원은 아버지이기 이전의 나라의 군왕이죠. 힘든 결심을 합니다. 양령을 폐쇄자시킨다. 그리고 막내인 가장 똑똑했던 충령을 세자로 삼는다 라고 했어요. 둘째는요,
둘째는 원래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효령대군은 스님이 됩니다. 그래서 배째인 충령을 배저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배자가 된 지 2개월 만에 충령대군은 왕이 되니 그가 바로 조선 최고의 임금이라 손꼽히는 세종이에요. 자, 여러분, 세종은요 조선에서도 가장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야. 본인이 셋째 아들이에요. 왕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위에 형이 2명이나 있으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세자로 임명이 됐고요. 세자가 된 지 2개월 만에 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장 뛰어난 왕이 되었죠. 그런데 반대로 조선에서 가장 정통성 있고 가장 준비된 상태로 왕위에 오른 게 바로 성종의 아들 연산군이에요. 근데 조선 최악의 임금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근데 세종은 지금 2개월 만에 급하게 왕이 된 거잖아.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선생님, 그러면 세자로 임명을 하고 좀 있다가 왕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급하게 왕위를 물려주었나요? 이게 태종의 큰 그림이야. 태종은 생각을 했어요. 봐봐. 여기 뭐 연도를 보시면 태종이 1418년에서 1418년 1400년에서 1418년까지 왕을 했고 세종이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왕인데 제가 태종 옆에 연도를 하나 더 적어놨죠. 이거 뭐야? 겹치는데요, 선생님? 자, 여러분, 왕이요 보통 이제 왕이 죽어야 그 다음 세자가 왕이 되는 게 보통인데 왕이 본인이 죽기 전에 본인이 살아있을 때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면 그 살아있는 왕위를 물려준 전대왕은 상왕이 됩니다. 대원군 아니에요. 대원군은 원래 왕이 아니었던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아버지를 대원군이라고 해주는 거고 원래부터 이제 그 왕족에서 그 전대왕이 자기가 죽기 전에 다음 왕을 세우게 되면은 그 살아있는 전대왕을 상왕이라 그래. 태종은 이 충녕대군을 세자로 임명하고 바로 이 사람을 2개월 만에 왕으로 올린 다음에 본인이 상왕이 되어서 내가 상왕이 되어 뒤에서 내 아들을 서포트해 주겠다. 그래서 세종대왕 집권 초기 가장 혼란했던 집권 초기 때 태종이 상왕으로 군림하면서 이 세종의 권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도와준 거야. 누가 감히 이방원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방원이 상왕으로서 한 3년 정도 이 세종의 그 권력 교체 기간을 안정적으로 좀 연착륙 시켜주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말년을 아들을 위해 보낸 거죠. 자, 그러나 3년 동안 세자 공부해서 태종이 없는 상태에서 왕이 되는 것보다는 왕이 돼서 차근차근 실전 경험을 쌓고 자기가 그동안 자기 아들을 상왕으로서 지켜주면 그게 더 안정적인 거거든요. 되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태종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준비 안 된 상태로 왕이 되었지만 가장 뛰어난 왕으로 손꼽히는 세종과 그 뒤에 세조, 성종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